네, 안녕하십니까. 2부 토론을 맡은 좌장 김성일입니다.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 그 창업지원단과 링크사업단의 소속이고 또 사회적 경제 RCC라는 곳에서 센터장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패널을 맡게 돼서 반갑고요. 아마 이 토론을 이제 준비하는 투데이 신문사 박혜경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이 지구촌이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 이제 변곡점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크게는 이제 유엔에서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17개 이제 아젠다를 만들어냈고 그거에 의해서 인류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의제가 17가지가 이제 채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같은 해이긴 한데 도쿄 의정서로부터 출발했던 내역들이 이제 파리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 이제 195개국에서 순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합의를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지구를 위해서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 이후로 또 하나의 변화가 어떤 재무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그 블랙락에서 기업의 어떤 ESG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해라. 또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ESG와 관련되는 비재무적 활동들을 투자 심의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 기업들의 이제 화두로 됐고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포럼들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대척되는 측면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 근래 이제 그린워싱, ESG 워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각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축이 생겼고 또 하나는 대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스타트업 또는 초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네 분의 패널들과 논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네 분 오늘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토론회 앞서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ESG 또는 임팩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간략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그 일회용품이 발생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저희는 다회용기를 대여를 해드리고 수거 세척을 해서 그 일회용품의 생산 그 폐기를 막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트래시 버스터즈입니다. 그 저희가 생각하는 뭐 ESG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그 부분들 안에서 이제 좀 계속 안 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당연시 해야 되는 그냥 하나의 그냥 범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임팩트는 사실 딱 되게 단순하게는 사실 일회용품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임팩트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회용기들이 이렇게 재사용됨으로써 그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이제 폐기 소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대상으로 이제 필요 없는 재질만 선택적으로 분해시켜주는 미생물 바이오 탱크를 연구 개발 사업화하는 리플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임팩트는 이제는 뭔가 이제 딱 그 김정태 대표님 발표하실 때 너무 잘 설명이 됐었는데 기업 본인의 고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해관계자를 좀 확장하고 그 본인에게 돌아올 그 영향을 좀 더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산업은행
예, 한원석 팀장입니다. 저희 팀에서 집중하고 있는 ESG는 인류의 삶인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폭넓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ESG와 관련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 ESG 하에서 저희가 이제 임팩트를 이제 계산하고 측정하는데 결국은 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것을 계산하고 앞으로 그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게 임팩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MI 소셜 컴퍼니 미스크라고 하고요. 인류가 직면한 세계 3대 난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회 양극화, 경제 불평등, 기후 위기 같은 이 3대 난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혁신가들이 있는데 이런 혁신가들이 지치지 않고 그 미션을 완수하도록 컨설팅이 필요하면 컨설팅, 엑셀레이팅이 필요하면 엑셀레이팅,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라는 기법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임팩트는 선행 지표라고 해석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에게 DNA가 이식이 돼서 대기업이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길잡이,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거라서요. 저희가 한편으로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와 컨설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카카오 같은 것들이 결국 그 규모를 통해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임팩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 대표인 경우에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한 팀장님하고 서동훈 팀장님 이 지구촌의 이해관계자가 아마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토론은 순서는 4가지 의제가 이제 설정이 사전에 돼 있고요. 그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진행이 되고 이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는 플로어에서 기자님들의 질문을 듣고 또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제는 국내 ESG 산업의 정착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한원석 팀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발제를 통해서 기후변화, 기후기술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유엔의 그린 클라이밋 그 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국제기구의 인증과 동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변화가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에 직접적인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또 그 영향에 의해서 기회적인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ESG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기후 위기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도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2016년에 이제 GCF에 처음 인증을 받을 때만 해도 저희 팀이 산업은행 내에서도 상당히 마이너였습니다. 상당히 마이너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약간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4, 5년 전만 해도 그거 해야 되나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신경 쓸 것도 있는 다른 것들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왜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2가지가 이제 좀 선행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많은 기후기술 보육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아까 이제 발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도 부족하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3년 정도 기술이 지금 뒤처져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혁신 기업들, 결국 이제 기술은 혁신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자본도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기후 기술을 위해서 펀드들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고요. 그 기후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그 펀드 규모, 그 개체 수도 상당히 마이너한 부분이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임팩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임팩트를 누릴 수 있는 게 아시아거든요. 아시아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사실 중국은 이제 다른 시장이긴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아주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시장을 기대하고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 좀 활성화가 덜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경제에 상당히 큰 장점이죠. 구조적으로 제조업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튼튼한 부분이 있는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탄소에 의존한 경제였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10대 수출 품목 중에 6개 수출 품목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ESG를 강요하다 보면 국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무작정 ESG를 강요하고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민의 경제와 삶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잘 연착륙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이어서 아직은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ESG가 충분히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기회는 많다.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시작이고,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ESG를 지향을 하되 어떤 보유 기술 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큰 기회가 열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매년 1,000조 이상, 뭐 1,000조 달러는 아니신 거죠? 1,000조 원, 예, 1,000조 원 이상의 기후와 관련되는 기금들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도 큰 또 시장이 열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정태 대표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국제 환경의 변화 또 기금의 조성 등이 있다라고 하면 다양하게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사업들이 가동이 될 텐데 결국 그 또 하나는 결국 기업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납품을 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글로벌 공급망, 밸류체인으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의 기업들이 망해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초기 기업 단계 또는 투자 유치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주신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변하고 있고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뭐 그 어떤 덤프 트럭이나 하중이 높은 그 혹은 가스 배출이 높은 차량들은 도심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규제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게 무게가 됐든 뭐 탄소 배출이 됐든 혹은 어떠한 부분이 됐든 그것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란 고속도로에 진입조차를 못한다는 거가 결국에 이게 코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갈까 말까에 대한 비즈니스 라이센스에 대한 영역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아직 스타트업들은 그 고속도로까지 갈 수준은 아직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속이라든지 속도는 그 회사가 가는 방향과 여러 가지가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km에 준하는 고속도로의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뭐 국도나 지방도에 속하는 속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외부적으로 요구되는 공시의 요건들을 맞추는 것을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리포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 외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못하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대기업은 두 번째 순위가 내부화에서 내재화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입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에서 정말 많은 사일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디파트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관없이 크로스 오버하게 될 수 있는 ESG의 언어를 전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10명, 20명 좀 작은 규모잖아요. 작은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이점은 바로 내부에 내재화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고 워커스 커뮤니티 굉장히 많은 오퍼레이션 단에서 ESG를 먼저 바로 잡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필요한 서티피케이션이라든지 인증이라는 부분들을 준비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일단 적은 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내재화와 함께 방향성들 ESG를 토의해 가면서 만들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초점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내재화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락하게 되면 빠르게 달릴 수 없다라는 어떤 비유이신 것 같고 적어도 오늘 이 포럼이 그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 하이패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아마 네 분께서 그런 하이패스를,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두 분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운과 그다음에 그걸 공급망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김 대표님 말씀하시기에처럼 빠르게 고속도로에 올라타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올라가긴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죠. 그래서 실제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두 대표님이 ESG를 도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동훈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생기는 스타트업이라면 ESG를 도입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힘든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쉽게 가려고 하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 왔어서 그래서 사실 준비할 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겉에서 볼 때는 어려워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여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또 느낀 점은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외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잘 뭔가 지키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거나 부서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제 ESG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다른 스타트업 분야보다도 뭔가 더 웰커밍하는 분위기이고 더 뭔가 이제 협상을 할 때도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곽재현 대표님께서는 질문을 조금 비틀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 발제를 통해서 It's not big deal 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마치 스탠퍼드 대학의 잡스가 했던 얘기가 이제 쓰시던데요. 역설적으로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대기업과 협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렵지 않은 것을 우리 후배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기업하고 협업을 하면 우리의 어떤 이런 위협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냥 저희의 사례로서 봤었을 때 그 축제 모델을 오픈을 했을 때나 그리고 이제 기업 사내 카페 탕비실 모델을 오픈을 했을 때 사실 다 POC 버전들이었었거든요. POC 버전들을 이제 뭐 보도자료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왔다. 저희가 뭐 여기서는 ESG에서 되게 이가 되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뭐 되게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걸 되게 보여줘야 돼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사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되게 시간을 되게 오랫동안 정말로 뭐 고속도로에 탈 정도에 대한 그런 모델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냥 스타트업, 지금 뭐 어디 스타트업이든 똑같은 것처럼 빠르게 검증하고 빠르게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저희한테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내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길게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다 같이 고민하고 빨리 보여주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고도화시키는 부분들이 훨씬 낫고, 사실 지금도 완벽한 버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기업들이랑도 같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VOC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훨씬 나은데, 다른 대표님들도 뭐 저한테 이런 그냥 물어보시기는 하시는데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들이.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빠른 검증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제 보면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그 스타트업의 대표, CEO의 비전과 철학, ESG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인하우스에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담아내느냐, 이것이 시작이 아닐까라는 시사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 선준한 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ESG 청년 스타트업들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산업 생태계 이제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서동훈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발제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그 리플라인 경우에는 이미 이제 환경 벤처로 시작을 하셨지만 IT 기업인가 기술 벤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근거가 이미 이제 국제 특허도 내셨고 PCB 특허도 내셨고 그다음에 TCB에서 기술 평가도 T3 단계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우수하다라는 기술 평가를 받으셨거든요. 벤처기업, 그 다음에 그 기업 부설 연구소도 설립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투자까지 프리 A까지 가셨어요. 아마 소셜 벤처보다는 기술 벤처에 더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소셜 벤처로서의 리플라는 착한 기업으로서 미션과 비전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유 기술과 그다음에 배후 시장 가치가 더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셜 벤처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기술 벤처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플라스틱 분해 연구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많이 해왔었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화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힘든 길 같아 보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이 사실 기술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사업화해서 실제로 고객이 행복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운이 좋게도 이제 저희의 이제 아이템이 쓰면 쓸수록 탄소 감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더 이제 좋은 점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이제 환경적인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는 저희가 애초에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의 폐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먼저 요만큼의 그 다른 플라스틱 재질, 우리가 필요 없는 재질을 분해해주면 우리가 더 비싸게 팔아서 물질적 재활용률이 올라갈 수 있다. 물질적 재활용 비율이 올라가면 다른 게 줄어들고 또는 새로 이제 생산되는 석유화학에서 기반한 새 플라스틱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이게 굉장히 맞물려서 당연하게 둘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또 곽재현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스타트업이 이렇게 ESG 도입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ESG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우리 한원석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기회가 이렇게 창출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소셜 임팩트 펀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태 펀드의
투심에서도 ESG와 관련된 평가 모듈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대기업에서도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떤 환경 조성이 스타트업에게는 어떤 그 기회로 발생이 되고 무슨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하는 소셜 벤처인 경우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선배로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뭐 준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사실 저희한테도 이제 투자를 이제 의뢰해 주신 투자사 분들도 그 안에서의 펀드들을 뭐 임팩트 펀드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랑 이제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그게 사실 1, 2년 사이에 되게, 그러니까 저희는 좀 되게 몸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느끼고 있고, 저희가 따로 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한다라기보다 그 원래 기업 저희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수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 하면서 원래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 다회용기 수거 세척에 대한 게 지금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조업도 아니고 그냥 지금 되게 서비스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는 스타트업들을 지금 정부에서 지금 법을 좀 많이 바꾸고 있으세요. 그래서 다회용기 세척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도 잡고 그 법령 제정으로 저희한테 이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들까지 지금 법안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게 뭐 사실 요청을 드린다기보다 이런 고충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계속 좀 이야기를 하는 편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한테는 저희 이런 환경 스타트업이라고 치면 이쪽 카테고리 안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 우리 김종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렇게 기업들이 성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뭐 투자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어떤 소셜 벤처들이 좀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좀 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무엇을 준비하는 게 유의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 전 단계와 또 투자 이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장기 단기로 투자 전과 투자 후로 좀 나눠주면 아마 스타트업들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연간 한 25개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 100개 정도 팀을 육성하고 저희가 연간 검토하는 팀만 한 2,000개가 넘습니다. 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패턴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팀들은 단기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수치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팀들이 있거든요. 완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들을 어떠한 숫자를 통해서 매주 혹은 매월 혹은 분기, 반기별로 트래킹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A라는 지표 외에도 B, C라는 지표가 중요하겠다. 그럼 그런 부분도 계속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트래시버스터즈도 정말 명확하게 아까 아낀 일회용 컵을 지금 400만 개 됐나요? 440만 개 정도.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수치가 나오는 대표님들이 사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저는 굉장히 투자자나 투자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ESG는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해관계자 기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타트업이 내가 혼자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관한 스타트업들과의 교류와 학습,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정부라든지 입법하시는 분들, 정부기관, 연구기관, 리서치, 언론,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일회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션은 사실 기업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생태계와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꾸준히 하지 못하시면 굉장히 규제라든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지표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거는 벤처하고도 비슷하네요. 지표를 만들 때 다만 임팩트 트래킹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빠르게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주제인 경우에는 EXG 청년 스타트업이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이번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네. 그러면 이 분야는 우리 김정태 대표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기존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유의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발제에서도 83건의 임팩트 투자를 선행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고요. 아마 누적으로 보면은 총 94억 대단한 금액을 누적 투자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임팩트 투자를 유치하는 그 스타트업에게 청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할 텐데요. 특히 미스크에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투자 내역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32%, 그 다음에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22%, 그다음에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의 12%의 대부분을 이 세 개의 블록에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그 비즈니스 모델만으로 가치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그 스타트업이 지향하거나 속한 산업군이 앞으로 확장되거나 혹은 쇠퇴하거나 사실 그 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카테고리가 앞으로 3년, 5년, 10년 가면 갈수록 탄력을 받고 집중을 받고 많은 자원들과 고민이 일어날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문제의 크기가, 문제의 사이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커지고 있는가? 저희는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가 심화되면 될수록 그 영역이 투자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 인내 투자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3년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뭔가 리턴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기법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ESG, 그중에서도 임팩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의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봤을 때 트래시버스터즈가 정말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더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청년 ESG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은 초기 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일관적인 패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절대 완벽하지 않고 창업자가 이게 이거다라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지 못하면 팀이 망가질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트래시버스터즈도 처음에 했었던 모델에 집중하다가 망할 뻔했고요. 진짜 회사 접을 뻔한 거를 저희는 옆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끝까지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회나 시대나 환경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계속 바꿀 수 있는 순발력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뭔가 피칭을 하고 IR을 할 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저런 모습이 100% 너무 강렬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현재 제가 보는 버전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이 버전들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는 만큼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에서 두 가지 굉장히 큰 유의성,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큰 문제가 결국 큰 시장을 만든다라는 관점. 아마 그 세 개의 블록이 앞으로의 큰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왜 큰 문제가 큰 시장이 필요할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 이 소셜 벤처의 또 스타트업들이 어떤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결국 큰 시장을 만들어서 파이낸셜 리턴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공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생각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원석 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매년 아시아 대학생 창업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시아 각국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컴피티션을 하고 이제 대상을 주는데 이 한국 학생하고 외국 학생하고의 큰 차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발표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요. 그리고 아주 액티비티가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템의 변별력을 떨어지더라도 퍼포먼스가 좋아서 대상에 선정되는 경우를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아시아 시장, 특히는 이제 동남아시아국의 5개국을 주 대개 이렇게 배우 시장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아시아에 있는 그 기업 또는 한국의 기업들하고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아시아 시장 또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되게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한국인들이 모국어가 영어였으면 아마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언어에 대한 문제가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공대 기반한 CEO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대를 나오신 분들이어서 영어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의 그 CEO 분들이나 이제 너무 솔직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고, 약간 소위 이제 블러핑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블러핑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나 그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약하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한국인들 너무나 뛰어나지 않습니까? 뭐 BTS, 손흥민 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낮게 평가했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미 다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들처럼 우리 한국 기업들,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우수한 거는 이미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면 더 큰 시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분야에서 어떤 비재무적 분야도 또 상당히 필요하지만 기업의 문화 또는 어떤 그 언어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해외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ES 청년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아젠다입니다. 특히 이제 큰 플레이어인 정부 또는 지자체, 대기업 또는 투자기관 등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과거의 IMF 이후로 또 벤처 붐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벤트법이 만들어졌고 또 자영업자들이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되는 법률이 법제화돼서 지원을 하는 동시에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선 규제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ESG 산업의 발전 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한 13개의 법제화가 이미 상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ESG 산업을 법제화로 되는 규제 또는 지원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는 서동훈 대표님, 곽재원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법률적인 지원 또는 규제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 이게 규제 샌드박스로 갈 가능성도 또 사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또는 주변에서 그런 대표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일회용품 규제들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하기 전에 사실 뭐 저희가 뭐 규제 때문에 뭐 막혀 있던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세척 서비스를 다회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제약들이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공장을 설립하는 것들, 이제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카테고리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지금 저희는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 대해 바로 말씀을 드렸더니 좀 바로 조치가 이제 환경부까지 바로 좀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고 그 주변 스타트업 중에 이제 공유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 때문에 한 2년 정도 사업을 조금 못 하시고 계신 걸 옆에서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게 되고 지금 되게 활성화 있게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저희는 그렇게 크게는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사실 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구나를 좀 옆에서 되게 좀 몸소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아까 발제를 통해서 뭐 오스트리아에서 5만 개 이상의 다회용 용기를 준비하지만 축제를 못 연다라는 규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좋으신 거 아닙니까? 좋은데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좋은 레퍼런스를 보여줘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법이 딱 내려지면 사실 저희한테는 좋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를 써야 되니까 이제 대안책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게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같은 이런 서비스 플랫폼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때야 이제 뭐 법적인 규제라든지 이루어졌을 때 좀 되게 순환적으로 잘 움직일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단 뭔가 저희 사업상 규제 이전에 그 전에 약간 법적으로 스타트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첫 번째로는 우선 일단 스타트업이 처음에 약간 매출 없이 가야 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법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예전부터 마련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를 많이 살려낸 적이 많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규제 샌드박스는 보통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이 될 때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뭔가 해가 되는 규제는 전혀 없었고 대신에 저희의 고객인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자체가 잘 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이제 2019년에 이제 제가 막 건의를 해서 이제 수립을 해주시겠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미 수립이 돼서 잘 되고 있는 게 이제 원래 재활용 공장이 뭐 키로당 35원씩 그냥 재활용만 하면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품질을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타재질 혼입률에 따라서 키로당 10원에서 80원으로 8배 차등화를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신다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 게 대기업에서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기존에 내던 환경 분담금을 경제적으로 차감시켜주는 강력한 유인책을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환경 분담금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2월까지 이제 제정을 해주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빨리 더 이상 뭔가 미뤄지지 않고 잘 돼야 저희의 고객 산업이 잘 되는 거라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 기회에 또 이제 뭐 이물질을 시험하는 방법이나 기타 저희에게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융자를 해주면서 동시에 법령도 같이 건의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잘 이용을 했었습니다. 아마 요 행사 초에 국회의원 입법기관에게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ESG와 관련되는 법제가 진행이 되면 우리 서동훈, 곽지원 대표님을 꼭 공청 포럼에 초청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겠죠? 네. 네. 이어서 그러면 한원석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한 질문인데요. ESG 금융시장이 이제 다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출, 채권, 펀드를 포함을 해서 ESG 파생 상품까지도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무늬만 ESG
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중에서도 그냥 무늬만 ESG를 탑재하는, 그리고 정책도 무늬만 ESG, 또 기업의 입장에도 그린워싱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완책이나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에 계시다 보니까 ESG를 이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나 명확한 기준이 또는 규제가 미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그 워싱이나 아니면은 그 무늬만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ESG의 이제 기반이 이제 그린워싱이 가장 그 ESG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K 텍소노미를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고 녹색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계속해서 정립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의 녹색성에 대한 공시제도가 이제 일종의 규제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인데 그린워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분식회계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녹색성을 부풀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거짓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공시는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곡하고 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종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녹색성에 대한 공시가 이제 제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 제도화돼야 진정한 녹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녹색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받고 그런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뭐 석탄 발전 회사라든지 석탄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지만 추가적인 어떤 설비 투자를 통해서 탄소를 절감하는 어떤 그 이노베이션을 이루었다면 그것도 공시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공시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 체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물론 그것 때문에 기업들에게 부담이 가고 비용이 발생을 또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그게 결국은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져야겠죠. 이제 우리가 기업회계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린에 대한 공시가 제도화되고 표준화돼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그린워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ESG도 잘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 블랙락 레리핑크도 2022년도에는 약간의 이렇게 기조의 변화가 있는 듯 싶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산업은행인 경우에는 조금 퍼블릭한 영역이라고 보면 마지막 질문은 우리 프라이빗한 김정태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현업에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로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 기업인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스크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마 앞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네거티브 스크리닝, 그다음에 액티비티가 무엇이 중요한지, 또 그 두 개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뭐 선수 국가대표 생각하시면은 경기장에서 실력이 좋으면 다 국가대표로 용인됐지만 뭐 30년 전에 학교폭력 사태가 조금 드러나면 국가대표 라이센스 같은 거 다 박탈되잖아요.
마찬가지로 ESG는 경기장 안에서의 승리도 실력도 중요한데 경기장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평생 붙어 다니는 그런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았다면 이제 실력 외에 무엇을 보고 뽑을 건지가 아까 언급하셨던 다양한 ESG의 접근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부정적 요소가 있는 팀은 선수에서 아예 배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 친구를 찾아가서 면접을 하는 거죠. 혹시 이 친구가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면 아예 선수 선발부터 배제하는 전략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입니다. 두 번째는 포지티브 스크리닝인데요. 부정적인 것을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거꾸로 긍정적인 것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수의 리더십이 이 경기장 외에도 팀워크를 만드는 데 기여했는가, 혹은 지역사회의 어떤 리더십과 어려웠을 때 그런 것들을 뭐 솔선수범해봤는가, 예를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저희가 접근할 때 이런 거를 했다라는 선수를 선발한다. 기본적인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실력에다 플러스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ESG 접근에서 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요. 지금 이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는 요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바로 ESG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ESG 인티그레이션은 실력과 경기장 밖에서의 인성과 태도를 종합 점수를 해가지고요. 100점 만점에 배점을 아예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앞서는 실력은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실력 외의 것을 가지고 배제할 것인가 아니면 가점을 줄 건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했다고 한다면 ESG 인티그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뭐 60점은 재무적인 것, 40점은 비재무적인 것으로 총점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이 ESG 인티그레이션 방법이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ESG 접근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 액티비즘 혹은 행동주의, 인게이지먼트 방식인데요.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처음부터 ESG를 잘하는 기업은 많이 없다라고 전제하고요. 일단 투자를 들어가고요. 투자한 다음에 주주 관여를 시작합니다. 주주 레터를 만들고요. 레졸루션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자리를 요청한 다음에 거기 가서 안건을 내가지고 하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ESG의 성적이 낮은 곳에 의도적으로 투자자나 펀드가 투자를 하고 액티비즘과 인게이지먼트 방식으로 환경과 사회나 거버넌스의 부분들을 바꿔나가서 실제 재무 성과를 높여주는 방식이 네 번째 액티비즘 방식인데요. 이게 한 세계 세 번째로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요약해드리면 실력만으로 국가대표에 뽑힐 수는 없다. 실력은 기본이고 실력 외의 것을 가지고도 사회에 내보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ESG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에 두 가지 투자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있는데. 전문가다우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오답 노트를 정답 노트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포럼이 오늘은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에는 정답 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마이크를 플로어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청하는 패널들 이외에 플로어에는 기자분들이 꽤 많이 와 계시는데요. 기자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패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인데요. 저는 이제 MI 소셜 컴퍼니 김정태 대표님과 이제 산업부의 한원석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ESG 투자에 대해서 요즘에 좀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그에 대한 이제 평가 등급을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좀 아까 토론 때도 단기와 장기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좀 저는 이 벤처 캐피탈과 금융권이 각각 좀 이해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관점에서 ESG 분야의 좀 주요 평가 지표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면은 각 기관마다 평가에 대한 그 크라이테리아가 다 다를 수 있고 기준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후기술 이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바라보는 그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임팩트인데 결국은 얼마나 탄소 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개도국의 생태계에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목적이 로컬라이즈 돼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도국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오픈마인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기후기술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 ESG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ESG 측정이 있고 ESG 경영, 그다음 ESG 평가가 있습니다. ESG 평가는 평가자의 목적이 있겠죠.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선발이 되면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어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상장 회사들이 그런 신용 평가를 받는 것처럼 ESG 평가 등급을 통해서 다양한 자본 조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 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은 사실 평가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측정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레이팅이라는 부분보다는 메저먼트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아젠다는 평가나 측정의 지표들을 단일화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가 사실 디스커션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사실 측정이나 평가나 그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이런 스타트업이나 기업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일화된 측정이나 평가의 그 기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마치 육상 종목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데요. 100m, 200m 계주 다르죠. 육상 종목의 넓이뛰기 그다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육상 종목을 똑같은 KPI를 가지고 측정과 평가를 하게 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럴 때 ESG 측정과 또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별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휴먼 캐피탈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산업별과 기업마다 중요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춤형으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손 드셨네요? 저는 트래시 버스터즈 박지현 대표님과 그 리플라 서동은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ESG 분야 비즈니스는 해외에서 발전적 움직임이 큰데 혹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들은 없고 아직까지 지금 흙바닥에 있어서 일단 그 한국에 있는 서비스들을 좀 안정화시키는 것들을 사실 내년까지는 조금 목표로 조금 잡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권 서비스밖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이제 부울경이랑 강원도랑 이제 전라도, 충남 그 공장 오픈들을 계획을 잡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이제 일회용품이랑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다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1차적으로는 사실 그 동남아시아입니다. 일단 일본이랑 대만 쪽 진출을 좀 먼저 목표로 좀 잡고 있고요. 사실 해외에서 저희가 지금 한글로만 지금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사실 인바운드 문의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저희 같은 서비스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조금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다 똑같구나. 그냥 뭐 그 나라에 대한 문화들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BM들이 좀 되게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큰 부분들은 일회용품을 이 전 세계 지구인들은
해결하는 거를 좀 원하고 있고 그 시장들이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는 빠르게 한국 서비스를 안정화를 시키고 해외로 가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는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발효조 제작 전문 업체가 OEM을 하고 그 공장에 저희가 기존 라인에 연결을 시켜드려야 돼가지고 외부 시공 업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쪽 공장에서 배양액만 제공을 하는 식으로 국내에서는 직접 사업화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일단 해외에서 그런 발효조 제작 업체를 물론 더 싼 단가긴 한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해외에서 제작했을 때 좀 더 고장이나 이런 게 많다고 들었어서 좀 더 이거에 노하우가 있거나 이미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업체랑 협력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고객분들이 불편을 덜 겪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건 일단 유럽,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규제가 엄격한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계 제작 같은 경우에도 이미 노르웨이에 이제 톰라라는 연매출 1조 원 규모의 그리고 수출도 44개국에 하고 있고 지사도 다 설립해서 사실 재활용 공장 쪽에서 해당 자동화 설비를 많이 도입을 했는데 불만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나 또는 프랑스의 플링스트라고 또 연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좀 이미 재활용 공장에 본인의 설비를 팔아봤던 기업에 저희의 이런 바이오 탱크 아이템을 추가로 그쪽의 아이템에 뭐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좀 그분들이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기 설비를 설치했던 공장한테 가서 우리가 리플라 아이템이 새로 됐는데 우리가 설치해줬던 거에 추가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파급을 할 수 있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는 건데 그 역시도 이제 저희에게 좀 협력 제안을 많이 해주셨던 여러 대기업분들이 대부분 해외 상사나 아니면 기계 제작 관련해서 인프라가 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한 분 더 있으십니다. 네, 저는 발표자 전원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이 ESG 분야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조성돼야 하는지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ESG는 기본적으로 저는 언어와 세계관이라고 보는데요. 같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뭐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배워가는 거고 또 시니어분들은 정말 어렵게 배우시지만 요즘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ESG 네이티브라는 그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는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했었는데요. 이제 영리와 비영리는 통합돼 있다라는 거, 재무와 비재무는 구분됐었다고 봤지만 이제 재무와 비재무는 인티그레이션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 환경적인 이슈가 재무제표 어떻게 영향을 보는지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소위 말하는 리터러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환경 조성을 학교에서부터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들이 중요하다 봅니다.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리면 코이카라고 국제협력단이 있는데요. 학교에 스폰을 하게 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과목들을 교양 과목으로 국제협력단이 외교부에서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ODA라고 하는 국가 세금을 통해서 공적 개발 원자를 개발도상국에 진행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가끔 가다가 ODA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반발하게 되면 사실 ODA 규모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때부터 이런 인지를 하면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10년 동안 진행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교양 강좌를 정말 좋아하고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대기업에 가고 스타트업에 가고 저희 회사도 오는데 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 ODA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우리도 뭐 힘든 게 있지만 개발도상국을 왜 도와야 되는지를 납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저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지가 높아지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ODA의 기여율이 높아질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것처럼 네이티브 ESG 언어를 확산하기 위해서 일단 학교에서부터 또 언론이 함께 도와주시고 분위기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김 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사실 좀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한국의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이 꽤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물론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뭐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꽤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라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시스템을 좀 잘 공부하시고 이해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 데스밸리 구간이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구간을 그 스타트업이 극복해 나가는 이제 아까 곽 대표님께서도 코비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오고 그 과정을 우리 나라의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지원들이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대표님과 곽지원 대표님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ESG 스타트업의 이제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사실 뭐 대표님이랑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 인식들 자체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많이 조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스타트업이고 지원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을 정도로 지금 못 찾아서 사실 지원 못 받는 돈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그냥 저희 전담 팀을 꾸려야 될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다른 나라에서 스타트업은 안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 나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무엇보다도 뭐 ESG의 관점으로서의 사업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 창업가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굳건하게 정말 뚝심 있게 정말 찐이 되는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게 되게 핫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해보는 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문제 해결을 정말 진심 있게 그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과의 그냥 동심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가장 살아남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되려면 사회적 배경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교육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좀 그런 데에 대한 배경이나 의지가 있어야 추진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엄청 뭐 불편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사실 조금 어떤 경험이 있는 게 어떤 정부 부처에 갔을 때 실무자는 재활용 공장의 사정을 잘 알지만 조금 더 위에 이제 의사결정권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실제 현장이나 아니면 좀 그런 보고를 이렇게 자세히 받지 못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쳐서 소통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험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것도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점점 더 위에 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좀 더 자세히 많이 아셔서 추진을 좀 더 빠르고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도 부분에서도 아까 발표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같은 경우도 6개월 유예되는 부분이 좀 논리적인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추진이 돼야 청년들이 ESG 관련해서 좀 사회적 배경이 좀 그런 부분 사소한 것까지 다 되어야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마 네 분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우리 이 ESG와 관련되는 기업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ESG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박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마을에서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 기업들을 키워야 되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의 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언론에서 발제를 해주시니까 더 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줘. 전체적인 부분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새로운 어떤 임팩트가 있는 기업들의 출현은 사회적 환경적인 임팩트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재무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고민의 지점이 있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ESG라는 것은 어떤 무늬만 ESG가 아니고 기업의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고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나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기업이 어떻게 내재화되어 있느냐, 또는 산업과 환경의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지속적 가능한 ESG 분야의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년 플러스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